지금 칸 영화제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여배우 자오잉쯔가 레드카펫을 걷던 중 과도한 의상을 문제 삼은 주최 측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올해 칸 영화제는 시작 전부터 배우들의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거추장스러운 의상 착용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칸 영화제 측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보란듯이 규정을 어겨버렸고 결국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만 것인데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점은 바로 직후 등장한 한국의 김고은 배우는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면서도 자신만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뽐내며 전 세계 언론과 팬들로부터 엄청난 극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날 발생한 사건은 단순히 한쪽은 규정을 어겨 망신을 당하고 다른 한쪽은 규정을 잘 지켜 칭찬을 받은 그런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주 복잡하고 충격적인 중국의 검은 내막이 숨겨져 있고 정작 피해자는 따로 있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숨겨져 있던 중국의 검은 내막, 그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이 모든 사건의 진짜 피해자가 과연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패션 코디네이터 린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실력 있는, 원칙을 지키는 이라는 좋은 말들이 따라붙곤 했어요. 적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의 저는 글쎄요. 국제적인 망신거리,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일 뿐이랍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48시간에 대한 기록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은 바로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 제78회 칸 국제영화제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던 배우 자오잉쯔 씨와 함께 칸에 도착했어요. 자오잉쯔 씨는 중국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스타였고 이번 칸 영화제는 그녀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어쩌면 다시 없을 중요한 기회였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전문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그녀를 가장 아름답고 돋보이게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고집하는 저만의 스타일링 방식, 그리고 저만의 직업적인 원칙 안에서 말이에요. 사실 칸으로 떠나기 전부터 자오잉쯔 씨의 스타일링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과거 2017년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 인터넷 방송국의 행사 레드카펫에서 과도한 피로를 이유로 갑자기 실신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 위한 쇼다, 계산된 연출이다라며 그녀를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부었었죠. 그때의 그 시끄러웠던 기억 때문에 저는 이번 칸에서는 어떤 작은 구설에도 휘말리지 않도록 그녀의 건강 상태와 이미지 모두를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몇 번이고 제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답니다. 혹시나 그녀가 또다시 사람들 앞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노심초사했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고요. 레드카펫 행사를 두어 시간 정도 앞둔 어느 날 오후 자오잉쯔 씨가 머무는 칸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은 긴장감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의상 점검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번 칸의 레드카펫을 위해 제가 특별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강렬하면서도 동시에 클래식한 우아함이 돋보이는 진홍빛 실크 드레스를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배우님, 오늘 이 빨간 드레스가 배우님을 가장 품격 있고 돋보이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칸 영화제의 그 어떤 레드카펫보다도 화려한 분위기와도 완벽하게 어울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드레스는 활동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편안할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제 일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염려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자오잉쯔 씨는 전신 거울 앞에서 제가 건넨 빨간 드레스를 자신의 몸에 가만히 대보며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고 차갑게 느껴졌죠. 린, 이 드레스도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 당신의 그 뛰어난 안목은 내가 항상 믿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긴 칸이잖아. 뭔가 좀 더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한 그런 아주 강렬하고 짜릿한 한 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미묘하고 위험하게 빛나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 한구석에서 불길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옆에서 우아하게 앉아 자오잉쯔 씨의 손톱을 다듬어주고 있던 소속사 대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자오잉쯔 말이 100번 1000번 오라. 칸에서는 무조건 남들보다 튀어야 살아남는 거라고. 밋밋하고 평범한 건 그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아. 내가 이번 칸을 위해 아주 특별히 비장의 무기를 하나 어렵게 구해왔지. 소속사 대표는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러 나가는 장수처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미리 준비해온 듯한 커다란 검은색 드레스 가방을 의기양양하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야말로 제 눈이 부실 정도로 현란하게 반짝이는 은색, 팽그리 드레스 전체를 빈틈없이 뒤덮고 있는, 상체를 거의 다 드러내는 수준의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선정적인 디자인의 시스루 드레스였습니다. 저는 그 문제의 은색 드레스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이 드레스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칸 영화제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자칫 배우의 소중한 이미지를 너무나도 천박하고 저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패션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려는 도발일 뿐이에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그 실신 사건처럼 또다시 전 세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웃음거리가 되실 겁니다. 저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제발 저희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는 제 그런 간절한 외침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린 씨는 너무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라서 탈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쾌쾌묵은 소리를 하고 있나. 규정은 필요에 따라 깨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파격이야말로 자오잉쯔를 단숨에 칸의 여왕으로, 아니 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줄 거라고 내가 장담하지. 대표의 목소리에는 이미 저희 전문적인 의견 따위는 조금도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함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오잉쯔 씨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라보며 갑자기 어머나, 이를 어째? 하는 과장되고 부자연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들고 있던 커피잔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기울어졌습니다. 진한 갈색의 뜨거운 커피가 하필이면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리고 자오잉쯔 씨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빨간 실크 드레스에 가장 잘 보이는 가슴 부분으로 폭포수처럼 정확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아이고, 이 귀하디 귀한 드레스에 커피 얼룩이 이렇게나 심하게 묻어서 어쩌면 좋지. 이건 도저히 못 입겠다. 린,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대표님이 특별히 준비한 저 은색 드레스라도 입어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 자오잉쯔 씨는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도 당황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내심 후련해 보이는 묘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치밀하고 계산된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요. 과거 레드카펫에서의 그 어이없는 실신 소동도 어쩌면 지금과 똑같은 저런 식의 치밀하고 교활한 계산 속에서 나온 고도의 연출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의심마저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의 모든 노력과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진심은 그렇게 한순간에 철저히 부정당했고 저는 깊고 어두운 절망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을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자오잉쯔 씨에게 그 문제의 은색 노출 드레스를 입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틀어져 버렸어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신음과도 같은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죠. 자오잉쯔 씨가 레드카펫에 발을 내딛자마자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그대로 현장은 그녀의 선정적인 의상으로 인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지만 그 시선들은 대부분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경멸과 조롱, 그리고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다는 듯한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레드카펫 한쪽 구석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이 끔찍한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랐지만 저희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영화제 여성 스태프 한 명이 싸늘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자오잉쯔 씨에게 다가가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무어라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짓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퇴장이었죠. 자오잉쯔 씨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를 향해 어떻게든 좀 해보라는 듯한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하지만 잔혹한 레드카펫 위에서 모든 통제권을 상실한 그저 힘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으니까요. 자오잉쯔 씨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언론과 팬들이 두 눈을 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너무나도 굴욕적으로 레드카펫에서 쫓겨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모든 전문성과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패션에 대한 저희 순수했던 열정까지 한꺼번에 산산조각 나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느껴야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현기증까지 났죠. 그렇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아수라장 같은 레드카펫 위로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영화처럼 거짓말같이 한 줄기 밝은 빛이 스포트라이트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정상급 배우 김고은 씨였죠. 그녀는 자오잉쯔 씨의 어이없는 퇴출 소동으로 인해 어수선해진 분위기에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의 블랙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너무나도 우아하고 당당하게 레드카펫에 등장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그녀에게 집중되며 완전히 바뀌는 것을 저는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고은 씨의 의상은 과감했지만 결코 저급하거나 천박하지 않았습니다. 은은하게 비치는 고급스러운 시스루 소재는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 실루엣을 더욱더 돋보이게 했고, 칸 영화제의 새로운 드레스 코드를 완벽하게 준수하면서도 배우 본연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그야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스타일링이었죠. 현장의 팬들과 수많은 기자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김고은 씨에게 열광적인 찬사를 쏟아냈고, 그녀의 이름과 함께 그녀의 스타일리스트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뜨거운 궁금증이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눈부신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진짜 프로페셔널의 일이다 하는 생각이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것이 바로 배우와 코디네이터 간의 완벽한 신뢰와 예술적인 조화가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이라는 것도요. 저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오잉쯔 씨의 그 천박하고 노골적으로 계산된 노출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야말로 감히 넘볼 수 없는 아득한 품격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똑같은 시스루 소재를 사용했는데 어째서 그 결과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릴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패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와 배우, 개개인의 품격,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수준 차이란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가슴속에서는 깊고 어두운 좌절감과 함께 도저히 알 수 없는 뜨겁고 격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며 치밀어 올랐습니다. 칸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자오잉쯔 씨는 분노와 수치심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방 안에 놓여있던 값비싼 샴페인 병과 유리잔들을 닥치는 대로 바닥에 집어던지며 저에게 광기 어린 고함을 질러댔죠. 다 너 때문이야. 다 네가 제대로 된 드레스를 준비하지 못해서? 내가 이따위 개망신을 당했잖아. 네가 모든 걸 책임져. 당장 책임지라고. 그녀의 날카롭고 악에 받친 목소리가 제 귀를 찢는 듯 고통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속사 대표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하며 교활하게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린 씨, 당신이 그래도 이 분야 전문가인데 어떻게 좀 더 강하게 자오잉쯔 씨를 설득하지 못했소.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도록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오. 우리 회사 이미지가 이번 일로 얼마나 심각하게 실추됐는지 알기나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교묘하게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는 비겁하고 치졸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걸고 단호하게 항변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저 문제의 은색 드레스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제가 수차례나 경고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준비했던 그 빨간 드레스는 배우님과 대표님께서 고의로 못 입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기로 더러운 미략을 맺은 듯 제 그런 간절한 외침을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오잉쯔 씨는 자신의 웨이보에 오늘 레드카펫 드레스의 실수로 커피 얼룩이 묻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드레스를 급하게 입었을 뿐인데 의도치 않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식의 교묘하고 파렴치한 변명 글을 올리며 대중을 기만하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파렴치하고 역겨운 상황에 극도의 배신감과 함께 깊은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설고 차가운 칸의 호텔 방 침대에 홀로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앞으로 저에게 닥쳐올 더욱더 끔찍한 미래에 대한 지독한 불안감에 몸서리쳐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물음만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저들은 정말 나를 이대로 완전히 버리려는 것일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칸의 하늘은 여전히 저에게는 먹구름이 잔뜩 낀 잿빛으로만 보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놓인 TV 뉴스, 길거리 가판대의 신문,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 속의 수많은 온라인 매체들은 온통 자오잉쯔 씨의 레드카펫 퇴출 사건으로 도배되어 있었죠. 칸 영화제 최악의 순간을 장식한 중국 여배우, 칸의 품위를 한순간에 떨어뜨린 문제적 여배우, 과도한 노출 추태로, 레드카펫에서 강제로 퇴장당하다 등등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내용의 헤드라인들이 제 눈을 어지럽히고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오잉쯔 씨는 그렇게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죠. 반면 같은 날 레드카펫에 섰던 한국의 김고은 씨의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링은 칸을 빛낸 베스트 드레서, 샤넬이 선택한 새로운 뮤즈 등으로 전 세계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자오잉쯔 씨의 부끄러운 사례와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심층 분석 기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검색하며 이번 사태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며 이것이 단순히 한 배우 개인의 해프닝을 넘어서서 중국이라는 국가적인 망신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피부로 직접 느껴야 했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이른 아침부터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그 회의라는 것도 사실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언성을 높이는 추악하고 한심한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중국 본사와의 다급한 연락에만 급급한 대표의 그 불안한 모습에서 저는 어떤 작은 희망조차 발견할 수 없었죠.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자오잉쯔 씨는 여전히 자신의 스위트룸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마치 현실이 아닌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여전히 전 세계의 수많은 영화인들로 활기차게 북적이는 칸 영화제의 그 생생한 풍경이 이것이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임을 저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자오잉쯔 씨는 아직 칸에 남은 다른 공식적인 일정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중국으로의 조기 귀국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죠. 자오잉쯔 씨는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칸에서의 그 국제적인 망신은 불과 몇 시간의 시차를 두고 실시간으로 중국 본국의 최대 SNS인 웨이보와 주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퍼져나가며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비난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나라 망신도 유분수지. 국제적으로 저게 도대체 무슨 추태냐. 저런 개념 없는 배우는 당장 중국 연예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 아무도 관심조차 없는데 혼자 레드카펫에서 저런 발광을 하다가 결국 쫓겨났네. 아주 꼴 좋다. 꼴 좋아. 등등 자오잉쯔 씨를 향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 섞인 댓글들이 웨이보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온통 시뻘겋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속사의 교묘하고 발 빠른 물밑 작업과 일부 친중 성향의 언론사를 동원한 치밀한 언론 플레이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점차 이번 문제의 의상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코디네이터, 바로 저 린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여론이 은밀하게 조작되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옷을 덜컥 입힌 코디는 대체 누구냐? 코디가 안 티네. 아주 배우 인생을 제대로 망치려고 작정했구먼. 이라는 식의 댓글들이 순식간에 여론의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죠. 소속사 대표는 중국 본사로부터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최소화하도록 하라. 자오잉쯔는 아직 칸에 남아서 남은 공식 일정을 모두 소화해야 하니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은 현지에서 고용한 코디 린에게 돌리고 즉시 중국으로 귀국 조치시켜라는 냉혹하고 비정한 긴급 지시를 받고 저를 더욱더 싸늘하고 가혹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가 왜 이 모든 터무니없는 비난과 부당한 책임을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혼자서 전부 뒤집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극도의 억울함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칸의 그 낯설고 차가운 호텔 방에서 저는 그렇게 철저히 혼자 버려질 위기에 처하고 만 것이었죠. 아무도 저의 편은 없었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중국 본사의 그 비정한 지시에 따라 이번 칸 영화제 퇴출 사태의 모든 책임을 현지에서 고용한 코디네이터인 저에게 돌리고 배우 자오잉쯔 씨는 칸에 남아 남은 영화제 일정을 태연하게 계속 소화하며
어떻게든 실추된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시도하고 소속사는 단순한 관리 소홀 정도로 책임을 최대한 축소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표는 저를 자신의 방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대표의 표정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죠. 린 씨, 정말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금 당장 중국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신이 모두 지는 것으로 우리 본사와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끝났어요. 자오잉쯔는 칸에 남아서 아직 남은 공식 일정을 모두 소화해야 하니 당신 혼자 오늘 밤 비행기로 조용히 떠나야 합니다. 대표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했으며 그 안에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조차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파렴치하고 일방적인 통보에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엄청난 분노와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제정신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저 혼자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도망치듯 쫓겨나야 하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그 문제의 은색 드레스 착용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비열한 책임 전가입니다. 저는 제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힘까지 모두 끌어모아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는 마치 제가 그렇게 나올 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더욱더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린 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린 씨를 업무상 중대한 과실 및 회사 이미지 심각 실추 혐의로 정식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앞으로 중국 패션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없는 노골적이고 잔인한 협박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거대한 조직과 그들이 가진 막강한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의 정의와 진실이 얼마나 하찮고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어떤 선택의 여지도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밤 비행기로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싸늘하고 비정한 명령만이 제 앞에 놓여 있을 뿐이었죠. 저는 마지막 한 가닥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려는 심정으로 소속사 대표와의 그 절망적인 통보 이후 자오잉쯔 씨의 방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배우님,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배우님이라도 저의 억울함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배우님도 제가 그 문제의 은색 드레스 착용을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했는지 똑똑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그녀에게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오잉쯔 씨는 이미 소속사 대표로부터 모든 상황을 전달받은 듯 조금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경멸하듯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린, 정말 유감스럽게 됐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 나는 아직 칸에서 소화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공식 일정이 많이 남아있어서 너무 바빠. 내 일은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하길 바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안타까움조차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냉담함과 귀찮음만이 가득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속사가 급하게 프랑스 현지에서 수소문하여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젊은 다른 여성 스타일리스트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자오잉쯔 씨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스타일리스트는 방 안에 있던 저를 한번 무심하고 차갑게 힐끗 쳐다볼 뿐 곧바로 자오잉쯔 씨와 다음날 참석해야 할 또 다른 파티의 의상에 대해 너무나도 활기차게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리는 그렇게 순식간에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하게 대체되어 버린 것이었죠. 저는 제가 한때 진심으로 믿고 저의 모든 열정을 다해 헌신했던 배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극도의 이기적이고 냉혹한 모습, 그리고 저를 마치 헌신짝처럼 가차없이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운 코디를 맞이하는 소속사의 그 비정함의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화려하고 아름답게만 보였던 스타와 엔터테인먼트 세계의 진짜 민낯이었단 말인가요? 저의 모든 믿음과 환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짐을 싸서 당장 공항으로 떠나야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는 호텔 로비에 놓인 TV를 통해 칸 영화제의 다른 공식 행사나 파티 소식을 마지막으로 접해야 했습니다. 자오잉쯔 씨의 어이없는 퇴출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 영화제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모인 스타들과 영화 관계자들로 화려하고 활기차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배우 김고은 씨는 그날 저녁 열린 한 유명 럭셔리 브랜드의 프라이빗 디너 파티에 메인 게스트로 당당하게 참석하여 또다시 세련되고 우아한 패션 감각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현지 언론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모습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고은 씨의 성공적이고 당당한 칸에서의 행보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이제는 홀로 어두컴컴한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하는 저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비교하며 극도의 박탈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부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칸에 있지만 어째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지옥과 천국처럼 완전히 다른 걸까요? 김고은 씨를 변함없이 프로페셔널하고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서포트하는 한국 스태프들의 그 능숙하고 여유로운 모습 또한 저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내팽개친 자오잉쯔 팀의 아마추어적이고 무책임한 모습과 계속해서 비교되며 저희 자괴감과 절망감을 더욱더 깊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시스템의 차이란 말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기본적인 품격과 프로페셔널리즘의 본질적인 차이란 말일까요? 저는 도저히 답을 알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휩싸여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 답을 알려주지 않았죠. 결국 저는 칸의 그 싸구려 호텔 방에서 저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챙겨 소속사 직원의 싸늘하고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하에 니스 공항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항변이나 마지막 저항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저를 다루었죠. 공항으로 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칸의 야경은 여전히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고 황홀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깊은 슬픔과 배신, 그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수치심만을 안겨주는 고통스러운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이 끔찍한 기억을 안고는 절대로요. 제 가슴속에서는 뜨겁고 쓰라린 눈물이 쉴 새 없이 솟구쳤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야간 비행기 티켓을 건네받았습니다. 자오잉쯔 씨와 소속사 대표는 저를 배웅은커녕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철저히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버려진 것이었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 꿈, 내 경력, 내 모든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물거품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저는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칸의 밤하늘은 유난히 별이 많았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칸은 이제 영원히 악몽과 치욕의 도시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죠. 제가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소속사는 마치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칸 현지 시간 및 중국 시간 오전에 맞춰 공식 보도자료를 전 세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제78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발생한 자오잉쯔 배우 의상 관련 논란은 전적으로 현지에서 고용된 담당 코디네이터 린의 전문성 부족과 영화제 규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해프닝이며 소속사와 자오잉쯔 배우는 이번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칸 영화제 조직위원회와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었죠. 제 실명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정황과 언론 보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저를 이번 사태의 유일한 책임자로 명확히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너무나도 비열하고 공개적인 책임 전가이자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의도된 마녀 사냥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기내 와이파이를 통해 그 파렴치하고 역겨운 내용의 공식 입장을 접하고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실신 직전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완전히 버렸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처음부터 나를 방패막이로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으로 쓸 생각이었던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오잉쯔 씨는 자신의 웨이보에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짧은 사과문을 올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구체적인 잘못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고 저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중국 패션업계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매장될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와 함께 이 거대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중국에 있는 몇몇 제가 진심으로 믿었던 친한 동료, 코디네이터들이나 패션계 지인들에게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해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내 저의 억울하고 처참한 상황을 호소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소속사의 그 거짓된 공식 입장을 접했거나 업계에 싸늘하고 비정한 눈치를 보며 린, 지금 너랑 연락하는 거 우리 회사에서 알면 나도 괜히 입장이 곤란해져. 정말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서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라며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하게 전화를 끊거나 아예 제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힘든 고충을 나누며 의지하고 격려했던 동료들마저 저를 철저히 외면하고 손절하는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저는 깊은 인간적인 상처와 함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바닥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내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따뜻한 손 한번 내밀어주지 않는구나 하고요. 저는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망망대해 위를 하염없이 날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는 완벽한 외톨이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제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제 개인 휴대폰으로 국제 번호가 찍힌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불명확했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섬뜩했죠. 린 선생, 칸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은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더 이상 불필요하게 확대되거나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국 후에는 모든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그 어떤 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명예와 체면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실상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어떤 발언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입을 다물라는 명백한 압력이자 국가 차원의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저의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는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린 것이었죠. 저는 그 섬뜩하고 차가운 내용의 메시지를 통해 제가 더 이상 개인 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감시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극심한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결국 진실이나 한 개인의 억울함 따위는 저들에게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먼지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국가의 체면과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 그리고 그들의 내부 통제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라는 것도요. 중국 땅을 밟기도 전에 저를 기다리고 있을 더욱더 냉혹하고 가혹한 현실을 예감하며 암담함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부당하고 억압적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외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제 외침은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절망적인 심정으로 간신히 인터넷에 접속한 저는 자오잉쯔 씨의 웨이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칸의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나 현지, 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음식을 즐기는 모습 등을 너무나도 태연하게 업로드하며 여전히 칸 영화제를 만끽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게시물에는 일부 그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도 간간히 보였지만 소속사의 빠른 관리와 여론 조작으로 대부분 순식간에 삭제되거나 오히려 그녀를 옹호하고 감싸는 내용의 댓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힘든 일 겪으셨으니 칸에서 힐링 잘하고 푹 쉬다 오세요. 우리 사랑스러운 잉쯔 언니 라는 철없는 어린 팬들의 어이없고 한심한 응원 댓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저렇게 뻔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극도의 분노와 함께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칸에 남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며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자오잉쯔 씨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어두컴컴한 중국으로 죄인처럼 쫓겨나는 저의 비참한 처지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며 저의 절망감은 더욱더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나만 바보였고 나만 모든 것을 잃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에게 나는 처음부터 쓰고 버리는 장기말에 불과했던 것이라는 생각도요. 저는 허탈한 쓴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헛웃음만이 계속 나왔죠. 긴 비행 끝에 비행기가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하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는 풍경에 숨막히는 긴장감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소속사 법무팀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일반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범죄자처럼 어디론가 이끌려가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질문도 아주 작은 저항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저를 향해 쏟아지는 일부 기자들의 요란한 플래시 세례와 주변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 그리고 경멸이 가득 담긴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감지해야 했습니다. 저 여자가 그 칸에서 나라 망신시킨 코디인가 봐. 그러게 왜 그런 보기 민망한 옷을 입혀가지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 그래. 라는 식의 말들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곳이 내가 도망치듯 돌아온 조국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란 말인가 하는 절망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텅 빈 표정으로 정체 모를 그들에게 이끌려 창문이 검게 코팅된 검은색 세단에 힘없이 올라탔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닥칠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더 가혹하고 부당할지, 그리고 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나라에서 과연 저의 이 작은 진실 하나라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너무나도 암담하고 절망적이기만 했습니다. 저희 48시간 동안의 칸에서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저는 공항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이끌려 베이징 외곽의 한적하고 음산한 보안이 너무나도 삼엄해 보이는 낡은 건물로 연행되었습니다. 마치 과거 영화에서나 보던 안전가옥 또는 정부기관의 비밀 조사실처럼 보이는 곳이었죠. 저희 휴대폰과 모든 개인 소지품은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거칠고 무례하게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소속사 법무팀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딱딱하고 냉정한 표정의 인물들로부터 이번 칸 영화제 의상 논란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저 자신에게 돌리는 내용의 자술서 혹은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요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신과 우리 회사 그리고 국가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현명한 처사일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기계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다해 이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가 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항변했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증거는 당신을 이번 사건의 책임자로 명확히 가리키고 있어요. 더 이상 어리석게 반항하는 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괜한 고집으로 당신의 얼마 남지 않은 그 하찮은 인생마저 완전히 망치지 마시오라며 저희 말을 차갑고 단호하게 묵살하고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기나긴 밤샘 조사와 그들의 끊임없는 회유, 그리고 교묘하고 집요한 협박 끝에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은 저희 불찰과 심각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며 국가와 소중한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그 거짓된 자술서에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목소리는 그렇게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빼앗겨 버린 것이었죠.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희생양이라는 치욕스러운 낙인과 함께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그 거짓된 진술뿐이었습니다. 거대한 조직과 국가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의 진실과 양심이 얼마나 쉽고 잔인하게 파괴되고 또 조작될 수 있는지 저는 제 온몸으로 처절하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되어 풀려난 저는 수소문 끝에 과거 칸 영화제에서 저와 아주 비슷한 이유, 지나치게 과장되고 기괴한 드레스로 인한 통행방해 논란으로 엄청난 구설에 올랐던 배우 채누이 씨의 전 스타일리스트 메이를 정말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메이 씨 역시 그 끔찍했던 사건 이후 업계에서 거의 퇴출당한 상태로 지금은 아주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간신히 운영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베이징의 한적하고 허름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카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처참하고 망가진 상황을 공유하며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죠. 메이 씨는 저보다 먼저 그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경험한 사람답게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그녀의 깊고 슬픈 눈빛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함께 세상에 대한 체념이 고스란히 어려 있었습니다. 결국 당신도 그렇게 됐군요. 이 빌어먹을 바닥은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타는 언제나 하늘이고 우리 같은 이름 없는 스태프는 언제나 땅바닥이죠. 특히 우리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여성 스태프는 더욱더 쓰고 버리는 소모품 그렇게 쉽게 취급당하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씁쓸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쓴웃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메이 씨에게 칸에서의 그 억울하고 분통 터졌던 상황과 소속사의 그 비정하고 파렴치한 처사, 그리고 한때는 친자매처럼 믿고 의지했던 자오잉쯔 씨의 그 배신에 대해 토로하며 참았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직업적인 원칙과 양심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왜 이런 부당하고 끔찍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거짓으로 뒤덮이고 저의 진실된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메이 씨는 조용히 제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더럽고 추악한 중국 연예계의 진짜 현실이에요. 인 씨, 여기서는 진실이나 한 개인의 뛰어난 전문성 따위는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해요. 오직 저들 윗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과 그들이 가진 더러운 돈, 그리고 그들의 철저하고 폭력적인 통제만이 존재할 뿐이죠.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당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그런 하찮은 존재일 뿐이에요. 한국처럼 스태프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티스트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건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이 썩어빠진 나라에서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불가능할 거예요. 그녀의 쓴웃음 섞인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연민이 담긴 위로는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아주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저 혼자만 이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그 작은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꺾여버린 소중한 꿈과 하루아침에 빼앗긴 암담한 미래, 그리고 억울하게 모든 것을 뒤집어 쓴 희생양이 되어버린 서로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중국 패션계와 연예계의 암담하고 부조리한 현실, 그리고 국가 권력의 그 폭력성 앞에서 한 개인은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며 함께 분노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희망 없는 지옥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와 함께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메이 씨와 헤어진 후 저는 저의 작고 초라한 임시 숙소로 돌아와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끔찍한 일들과 메이 씨의 그 절망적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마치 고장난 영사기처럼 끊임없이 반복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확인한 인터넷 뉴스에는 여전히 칸 영화제의 화려하고 들뜬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영화제는 아직도 한창 성황리에 진행 중이었죠. 하지만 그곳은 이제 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마치 저 멀리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자오잉쯔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칸의 다른 파티나 행사에 참석하며 여전히 밝고 영랑한 모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고 있다는 어이없는 기사도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단 한 줌의 희망조차 없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렇게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런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이라니요. 정부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철저히 틀어막고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치부를 덮기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의 코디네이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칸에서 자신들의 뛰어난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얼마나 행복하고 또 보람찰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이 엄청난 차이는 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나 잘못된 걸까요? 이 거대하고 아득한 문화적 그리고 시스템적인 격차를 과연 우리가 따라잡을 수나 있을까요? 아니, 이 나라는 애초에 그런 것을 따라잡을 생각이나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깊고 긴 한숨과 함께 절망적인 독백을 끊임없이 내뱉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물음과 함께 이 절망적인 현실과 이 거대한 통곡의 벽 앞에서 나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는 한 줄기 작은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짙고 깊은 어둠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죠. 저는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괴로움에 뒤척이다 결국 새벽녘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곧 해가 떠오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깊이 갇혀 있었죠. 저는 힘없이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베이징의 뿌옇고 매캐한 스모그만이 저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보았던 칸의 그 맑고 투명했던 푸른 하늘과는 너무나도 다른 절망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칸 영화제의 폐막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영화의 황금종려상 수상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뉴스가 여러 매체의 메인 화면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오잉쯔 씨는 여전히 칸에 머무르며 다른 부수적인 행사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는 한심한 소식도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식을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무감각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들은 저곳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빛을 환하게 내며 저렇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고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홀로 갇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이것이 과연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일까요? 저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제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요. 중국 영화계와 패션계의 어둡고 부조리한 현실, 그리고 국가 권력의 강력하고 무자비한 통제 속에서 한 개인의 소중한 꿈과 양심,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은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고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칸 영화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희 칸은 이미 최악의 형태로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저희 절망은 현재 진행형이었고 앞으로 제가 나아갈 길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